안녕하십니까. 제1회 한국의 사회 동향 사회를 맡은 최바울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의 사회 동향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통계개발에서는 매년 연말 한국의 사회 동향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포용 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 400여 분이 참여하시고 사전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앞에 보이시진 않지만 화면에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통계청 김광섭 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차장님을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차장 김광섭입니다. 먼저 사회동향 포럼의 첫 번째 개최를 알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님을 비롯한 포럼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은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협력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에서는 국민 생활의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분야별 주요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한국의 사회 동향을 2008년부터 보고서 형태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개최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와 시사점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가정책이 데이터 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한 값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을 주제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며 참여자분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노인 가구, 1인 가구,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취약계층의 현안과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며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이번 포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수년 동안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책임자로 계시고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역임하고 계신 이재열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열 교수님을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재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회 동향, 좋은 사회를 위한 지도 이런 제목인데요. 크게 몇 가지 내용을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여러 가지 증후입니다. 제일 큰 것은 그 개방 경제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5천만이라고 하는 인구 규모를 생각하기에는 아마 무역으로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 170조 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문제가 점점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령화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풍요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장을 했지만 불행감은 높아졌고 자살률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시겠지만 1인 가족이 급격히 늘어나고 전통적인 가족은 해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우리나라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가 경쟁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이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니라고 1970년대 영국에서 프레드 호시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당시에 영국이 겪었던 경험을 책으로 소개했습니다. 성장의 사회적 한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포인트는 왜 풍요로워진 사회에서 더 사람들은 더 화가 나고 분배에 대한 강박이 더 커지게 되고 미적으로나 성적으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분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단주의적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키포인트는 물질제와 이 지위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제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늘리면 효용이 늘어나는 의식주에 관련된 것인데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만군 이상 중수익 이후가 되면 지위제가 훨씬 더 중요해지죠. 지위제라 하는 것은 나의 효용, 같은 것을 요구하는 남들의 요구에 컨틴전트하게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좋은 교육, 좋은 직업, 그다음에 좋은 위치에서의 주거 등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문제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주택 보급률이 110%에 달했지만 주택 문제는 우리에게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택 가격이 계속 급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볼 때 시대 정신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적 가치가 좀 중요했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적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회적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사회자본 혹은 그 사회 품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재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재난은 단지 일부로부터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라 내부의 여러 취약성들과 결합이 되어서 그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사회적 취약성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보면 무대 위에서 잘 정돈되어 있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 이외에 재난은 무대 뒤 이면을 확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감옥처럼 닫혀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잘 드러났습니다. 신천지교회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콜센터 등등에서 확진자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시민사회가 없는 국가주의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있고요. 미국은 공익성이 사라진 자유주의 경쟁 사회의 여러 문제들, 실업문, 그다음에 보편성이 없는 의료보험 문제, 인구력, 최근에는 인종차별까지 겹친 극단적인 사회 갈등으로 가는 모습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애국적 국민주의라고 볼 수 있죠. 매뉴얼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사람. 유럽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들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무너진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질문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하는 질문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 역사로부터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육훈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 시기, 그때 이제 가뭄, 흉년 이럴 때는 땅을 늘리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 나가야 되는 일종의 도덕 경제의 기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최부잣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1930년대에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던 평가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6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인 기준,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사회의 품격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오면 생태적인 가치, 책임감, 환경 가치 등등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과거 도덕 경제와 최근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사회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포인트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회적인 통합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유연성, 환경에 대한 책임성 등등. 그래서 바꿔놓고 보면 트리플 바텀 라인이 중요해졌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사회의 품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가치가 잘 구현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몇 가지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시스템과 생활 세계 간의 기량 관계와 균형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나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어떻게 보면 분배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포용과 평등, 그리고 개인의 역량 개발, 그 사회의 연대성의 확보 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위험하게 만들 것인지,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 것인지,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로 가져갈 것인지, 활력 사회일지 무기력 사회일지, 신뢰 사회일지 불신 사회일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은 이런 이 사회 품격에 해당되는, 특히 공공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비교적 우리 사회에서 잘 작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저는 공익성의 측면에서 시스템 수준에서 거시적으로 진단 역량을 확보를 하고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종이나 이주민이나 이런 이 남녀노소 종교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그런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공정한 진료를 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하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성의 여러 영역들을 잘 발휘하는 계기가 됐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취약한 공공성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를 해본다면 이번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는 공익성에만 몰두했던 중국 모델이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공익성을 다 잃었던 미국 모델 혹은 다른 나라의 모델들에 비하면 비교적 공익성, 공정성, 시민성, 공개성이 골고루 발휘가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회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회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토리텔링의 한 전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위험한지, 포용적인지 배제적인지, 활력 있는지 무기력한지, 신뢰에 넘치는지 서로 불신한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취약한 집단들이 누군지를 판별함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개입이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가능성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사회동향 포럼을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시대와 포용 사회의 성장,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코로나 19도 어떤 면에서는 기대치 않은 위기가 있었는데 잘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플랜 A가 있었지만 플랜 B를 가지고 약간의 지금 시청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여러 관심 있는 분들께서 계속 잘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랜 B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발표는 서울대학 조병희 교수님, 서울연구원 변미리 선임연구위원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바로 이어서 방금 기조 발표를 하신 서울대학 이재열 교수님과 우리 연세대학 한준 교수님께서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이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나 의견 사항이 있으면 지금 보고 계신 홈페이지 하단에 질문 및 의견 보내기라는 그 란이 있습니다. 질문 및 의견 보내기. 바로 거기서 그 란을 통해서 바로 타이핑을 하시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종합 토론 시간을 이용해서 추가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좀 지연이 돼서 우리 그 발표자들께서 한 12분 정도로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토론도 원래 저희들이 55분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30분 내외 정도로 오히려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자이신 우리 서울대학의 조병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보건사회학을 전공하셨고 의료 체계 및 이용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첫 번째 발표는 신종 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에 대해서 전하시겠습니다. 조병희 교수님 시작하시죠. 이 질병 발생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역학이라고 이제 하는데 전통적으로 역학에서는 이제 어떤 그 질병의 발생 양상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까지 이제 감염병과 이제 기근의 시대, 그 다음에 어떤 그 감염병이 물러가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만성병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90년대 들어와 갖고 이제 약간의 이제 추가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8년에 바렛이라는 분이 신종 감염병 시대다 하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다 하는 이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이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보건기구도 이 신종 감염병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 대규모로 이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좀 잘 대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경고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이제 사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조류 독감, 그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자 A, 그 돼지 독감이라고도 했죠. 그다음에 메르스 뭐 등등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 2,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뭐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0년대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감염병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어떤 이런 인간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생태계가 기후 변화라든가 하는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밀림 속에 있거나 이제 이런 좀 인간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제 이런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 사회보다 이제 가깝게 진출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러한 변화를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게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다. 그래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어떤 인적, 물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런 생물학적 변이를 이제 더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공정보건 요인으로서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현실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응 능력,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런 요인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 각국 간의 대응의 차이에서도 여실하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발생이 이제 감소하다가 90년대 이후에 약간씩 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염병 발생률은 이 60년대 우리나라가 감염병으로 많이 고생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감염병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통계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이제 수두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유행성 이하선염 등등 뭐 이러한 감염병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종 감염병 측면에서 국내에 발생한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중국에서 사스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독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70만 명 이상 감염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것은 이제 백신이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임팩트가 없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억에 생생한 이제 메르스가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186명 감염되고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했고, 뭐 어제 통계로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94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은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질병이 이제 전파력이 강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옮기면, 그다음에 이제 치명률은 좀 낮은, 그러니까 사망률이 좀 낮은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상당히 강하면서도 치명률도 비교적 높은 이래서 이제 우리한테 상당한 이제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뭐 미국 대통령께서는 이제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은 그런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고, 검사를 잘 열심히 하는 나라들일수록 확진자의 수가 이제 적은 것을 이 통계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아주 유명한 학술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네이처에서 최근에 한국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최근에 이제 실렸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주도했던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대규모 이제 방역 조치가 얼마나 이제 성공적이었나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이제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ICT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다 하는 이런 기사를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술에 주목하는 거는 우리 이제 언론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한국의 그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체로 세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진단 시약을 만들어낸다든가 검사소 설치 운영하고 이 검체를 빠르게 이제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 일반인들은 뭐 잘 모르고 지나가시겠지만은 이제 좀 따져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고비용 구조입니다. 고비용 방역 체계입니다. 그래서 고비용 방역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다른 저소득 국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감염될까봐 솔선해서 뭔가 이제 조심을 하고 뭐 하는 이러한 시민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가 어떤 병원을 잘 배정을 한다든가 뭐 하는 또 의료보험제도를 잘 운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성공 요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그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의료의 대응 역량이 기초 실력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특히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 선진국 수준에 거의 뭐 한 60% 수준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력이 굉장히 하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병상 수는 비교적 좀 많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환자실 병상이 필요한데 중환자실 병상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도 부족하고 병상도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현실이고, 그다음에 더더욱이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와 병상이 민간 부분에 가 있고 정부가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굉장히 적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료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취약 요인으로 남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감염 분포를 보면은 이게 누구나 위험이 똑같은 게 아니고 차별적으로 이 위험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콜센터 등등은 훨씬 더 위험한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차별이 새롭게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집결지라든가 감염자의 가족이라든가 의료 종사자의 가족 등등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로부터 기피시되는 이러한 현실이 제대로 대응되고 있지 못한 게 이제 상당한 취약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를 갖다가 양성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한 번 끝날 게 아니라면은 이런 역병에 대비해서 헬스 시큐리티 개념으로 뭔가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아주 잘 극복했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상당 부분은 이제 봉사와 헌신에 기대해서,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뭐 공익성의 발현이고 시민성의 발현이라고 해석은 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물론 이제 좋은 습성이긴 하지만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한 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와 방역을 어떻게 접점을 모색할 거냐, 뉴노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 특히 학교 현장이라든가 보면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문화에서 이제 시민 주체성을 이제 어떻게 발현을 할 것이냐.
이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좀 더 헌신에 기대기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짧지만 제 발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변미리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변미리 박사님께서는 서울 서베이를 통한 삶의 질과 사회 변화, 또 미래 비전 관련해서 오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언택트 시대의 1인 가구, 그 현황과 삶의 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변 박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언택 시대의 1인 가구, 현황과 삶의 질에 관한 부분인데 앞서 이재현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저출산 고령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1인 가구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늦게 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이제 혼자 사는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살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1인 가구들, 그것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이들의 삶의 질이 그러니까 열악하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어떤 사회적 돌봄이라는 형태로서 1인 가구의 삶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제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급증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표인데요. 보시면 90년대 한국 사회 전체 1인 가구는 9%에 지나지 않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거의 30%의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이내에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40%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면 37.3%인 830여만 가구가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현상도 그러하듯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연령적, 성적, 성별 특성들을 어떻게 되나 잠깐 살펴보면 40대 중에 40대 1인 가구가 한 32% 정도, 그 다음에 50세에서 64세 정도가 25%, 그 다음에 고령자인 65% 정도가 24%로 사실 연령별로 그러니까 어떤 분포들을 좀 보이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요. 남녀별로는 그러니까 비중에서의 큰 차이는 없지만 특징적인 것은 남자는 젊은 친구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고령 여성들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살고 있다라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자체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인 가구의 혼인 상태를 보면 한 44% 정도가 미혼 상태이고 이혼이 16%, 사별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들 중에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특징적인 현상 중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54세까지 50대 중반까지 이 집단에서 미혼 비율이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더욱이 이혼 가구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혼 가구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이하는 감소하고 있지만 45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1인 가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족 구조 자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떤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표준된 가족 구조가 그러니까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인 가구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은 요 왼쪽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양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1인 가구의 특성과 그다음에 지역별 기준 중에서 강원, 대전, 경북 이런 쪽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많은데 이 특징들이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측하시다시피 그러니까 농촌적 특성을 가진 1인 가구는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뭐 세종 등 이런 쪽에서는 젊은 1인 가구가 이제 그러니까 많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가 그런 특성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이유는 1인 가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혼자 산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내부에 다양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양적인 비중은 가장 큰데 수도권 전체는 30대에서 34세가 집중되어 있고 한국의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젊은 연령층이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두 개의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재미있는 현상들 저희가 몇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인 가구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출입 데이터로 1인 가구의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청년 1인 가구는 들어오는 네트워크가 나가는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젊은 1인 가구가 모여 있는 것을 이게 두 가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대조되어서 이 지금 아래쪽에 보여지는 두 가지 그래프는 그러니까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전출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더욱이 이 네트워크의 어떤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어떤 그 1인 가구의 그러니까 연령별 그러니까 이동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의 1인 가구의 분포 특성들을 그러니까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현황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만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증하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도시 전체적으로 세계 국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거의 40%가 넘어가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47.5%가 혼자 사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전체의 어떤 평균을 보면 한 34%.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45년쯤에 도달할 1인 가구의 비중들을 이미 이제 유럽 국가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사회 1인 가구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34.5%가 1인 가구이고 이 왼쪽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의 1인 가구가 얼마나 그러니까 변화되고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1990년에 23%의 1인 가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1990년에 1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1인 가구의 어떤 문제, 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1인 가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최근에 급속하게 증가한 1인 가구들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몇 가지 데이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다. 임금 근로자의 1인 가구 전체 61%가 취업 근로자인데 그 중에서 임금 근로자의 월 임금 수준이 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1인 가구의 어떤 거처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서 단독주택의 비중이 제일 크지만 한 몇 년 전에 비교해서 그 숫자는 그러니까 그 비율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현상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두 개의 그래프에서 일반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비율이 1인 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다. 이들의 주거 환경이라는 것이 좀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청년 경우에는 그 열악성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 특히 수도권의 1인 가구가 굉장히 이제 양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사회적 참여라고 하는 우리가 관계막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인 가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70% 넘게 아무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높다는 것을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우리가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하는 주관적 웰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의 그러니까 만족,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이 한 7% 정도 낮게 나타납니다. 더욱이 저희가 이제 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파악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1인 가구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1인 가구가 사실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자발성보다는 1인 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 활동은 그냥 TV만 시청한다든지 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들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이것이 이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고 이들의 어떤 비자발적 1인 가구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들 내부에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1인 가구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4종 5세계 1인 가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의 삶을 아주 그러니까 여유롭게 누리는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아주 한 자릿수 미만의 1인 가구일 뿐인데 나머지 1인 가구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가정의 해체라든지 경제적 열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1인 가구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언택 시대 지금 조병희 선생님께서 감염병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감염병 시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직면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립과 빈곤이라고 하는 취약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취약성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훨씬 그러니까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을 이제 해봤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가 1인 가구 밀집 지역, 가로축이 1인 가구 밀집 지역이고 오른쪽이 이동성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코로나 시기에 1인 가구의 이동성이 훨씬 더 떨어지더라. 특히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이동성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위기 시대에는 취약한 집단이 1인 가구의 어떤 열악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앞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핵심적이라고 하면 이들의 어떤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시 1인 가구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들인데 결국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1인 가구의 핵심적인 이제 어떤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기 이제 수도권의 성남시들도 그러니까 1인 가구 지원 조례 그러니까 법적인 법 제도들을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1인 가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1인 가구의 현황들을 분석을 했고 증거 기반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원리로 1인 가구, 어떤 그러니까 기조로 1인 가구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세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용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서 1인 가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마켓, 시장이 아니라 공공이 사회가 함께 그러니까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것이고 사실 이행기 과제로 1인 가구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다음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서 청년이 중장년을 이행하기 위해서 중장년이 고령으로 이행할 때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1인 가구의 어떤 특성에 맞게 일종의 어떤 그 맞춤형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1인 가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맞닥뜨린 문제인데 이게 사회적 가치, 공동체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지원해서 그들을 탈1인 가구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떤 목표 제약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사실은 어떤 지금 현재 1인 가구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고 이것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인 가구의 어떤 지원 문제들을 고민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인 가구 삶의 질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또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원칙과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수임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류 박사님께서는 사회 위험 및 안전관리에 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 위험, 코로나를 포함한 거죠. 신종 위험 그 취약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미에 관심이 있을 텐데 코비드-19 관련돼서 그 취약성들에 얼마만큼 이런 안전 취약계층들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할 때는 사실 안전 취약계층하고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사회적 약자라든가 뭐 재난 취약계층, 재난 약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아울러서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안전 취약계층은 일반인에 비해서 그 신체적으로 혹은 인지적인 대응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또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전 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대표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어린이 인구를 보면 우리 전체 인구 구성에서 12.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장애 인구는 이게 이제 2018년도 현재 시점으로요. 255만 명이 해당하고 장애 출연율은 한 매해 5.3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장애 출연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 출연율은 점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제 제가 마지막 말미에 이런 안전 취약계층들이 이제 다층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종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서도 이 안전 취약계층들의 사망률이라든가 치명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을 보면 저희 96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8670명의 어린이 사망자 중에 사고 사망자가 21,35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년 동안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망이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어린이가 거주하는 주택 환경, 그 다음에 교육시설 환경, 그리고 여가라든가 문화, 놀이시설 근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이나 타살 등의 의도적 사고가 어린이의 경우에는 35.6%, 그리고 교통사고라든가 추락, 익사, 그다음에 질식 등 비의도적 안전사고가 64.4%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비의도적 사고에서 우리가 운수사고라고 이제 통계용어로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교통안전사고율이 가장 높아서 33.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교통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16년 사이에는 이제 교통사고, 즉 운수사고 중에서도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행사고가 43.7%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탑승 사고라든가 자전거 탑승 사고, 그다음에 모터사이클 탑승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하고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대상별로 가장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률을 보면 사실 OECD 평균보다는 3.1%보다는 살짝 낮은 2.8%입니다.
그러면 노인의 안전사고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의도적 사고에서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에 갈 수 있는 운수사고가 이제 24.7%고 그 다음에 추락사고, 익사사고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노인의 경우에는 의도적 사고 중에서 자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그 사고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주목해 볼 만한 거는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 4.7%가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그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외로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을 그 OECD에서 발표한 이 보고 결과인데요. 한국의 10대 자살률의 13배고 그 격차는 점점점 증가할 거라고 해서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OECD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비의도적 사고로 인한 사망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안전사고와 같이 운수사고, 즉 교통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동일 기간에 더 증가한 것으로 37.1%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이런 교통사고 중에서도 보행안전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에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 10만 명당 3.6명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6명입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 8.8명의 사망률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보면 2000년 이후에 한국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이제 노인이면서 장애인을 가진 분들의 이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연령과 장애 출연율이 정비례인 관계는 노화에 따라서 뭐 시력 저하라든가 청력 저하라든가 지체 장애라든가 이런 신체 능력이 감소하면서 이것이 다시 노인이면서 장애를 갖게 되시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2012년 전체 인구 사고 발생률은 0.7%인데 이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안전사고 비율이 이제 집계된 게 2012년 자료밖에 없어서 데이터가 조금 올드하죠. 장애인의 경우는 7.7%로 집계돼서 사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사건 등의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혹은 취약한 것이 한 10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기준의 교통사고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사망률이 10.1명인 것에 반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 32.5명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고 추락사고 사망률 역시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사망률이 4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왔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화재 시 그 장애인의 사망률을 보면 57.4%로 비장애인의 그 12.1%보다도 또 높아서 한 5배가량 장애인이 그 화재 시에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것은 이제 저희가 그 앞에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안전사고에 더 노출되고 취약한 걸 보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떤 지체장애라든가 인지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평상시에도 이런 일상적인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통사고 사망률 같은 경우는
70에서 79세의 장애인이 54.3명으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노인처럼 자살 사망률이 높은데요. 전체 인구의 자살 사망률보다 또 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들의 자살 원인은 첫 번째인 것은 이제 만성적인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 또 신병비관의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 코비드-19과 관련해서 안전 취약계층들의 어떤 취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일반 집단에 비해서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과 노인층에서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과 치명률은 현재 그 60세 이상 그룹이 전체 사망률의 92.4%로 치명률 역시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 20대에서 29세 그 20대 그룹이 감염률은 높으나 사실 사망률과 치명률은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 60세 이상의 그룹에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통계를 보면 94.5%에 해당하는 사망률, 치명률은 다 60세 이상 그룹에서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 6월 25일자로 제가 이제 현재 통계를 제가 월드오미터를 통해서 봤는데 전 세계 확진자가 아까 우리 앞서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940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 수는 한 48만 명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시면 확진 케이스가 한 지금 12,000 정도 케이스고 그중에 사망자율은 한 280명 정도로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망률이 낮고 그런 감염률이 낮은 것은 뭐 앞서서 우리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비대면 그다음 비접촉 환경으로 우리가 빨리 전환될 수 있어서 그만큼 이제 감염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HIV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말라리아하고 그 다음에 코비드-19하고 이제 안전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2020년 3월 24일 요 근방에서 그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아주 급진적으로 다른 것들하고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코비드-19하고 노인층하고 이제 장애인층의 취약성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청남 대남병원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는 집단 시설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같은 데서는 감염하고 사망률이 높게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신장 키드니와 관련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비대면 비접촉의 관계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행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장애인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지원이라든가 돌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재난 시에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실제로 그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문자 해독률이 50% 미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난 사고와 관련돼서는 정보가 대부분 재난 문자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재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취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대부분의 마스크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입이 이제 필름 투명으로 된 시각장애인 마스크가 수급됨에도 불구하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스크가 공급이 안 돼서 이분들 굉장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가 화재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뭐 자살 같은 거의 사고에도 취약할 뿐더러 신종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신종 위험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감염 방역 체계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 박사님 그 한국행정연구원에 계신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의 안전사고 동향과 또 이런 그 신종 감염 위험에 대한 바로 어떤 그 취약성들을 좀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 우리 그 발표자들께서 사실은 바로 이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이 종합 보고서에 나온 그 내용들을 사실 중심으로 발표를 주셨지만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코로나 19의 그런 그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자가 그냥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의 손에 또 저희 그 발표자들의 손에 사실 새로운 모습으로 가장 최근의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표들이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지고 지금 이제 이어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분 그 발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재월 교수님께서 앞부분에 기조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님이신 이재월 교수님 오늘 그 기조 강연을 하셨죠. 바로 이 교수님과 또 한국 설매질 학회장이시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신 한준 교수님 그 두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를 해주셨던 조병희 교수님, 현미리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류현숙 선임연구원님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이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질문, 의견 내용을 온라인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실 잠시 그 들어온 그 내용 가운데 한 분이 조금 전에 아마 우리 그 변미리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시는 중에 그 말씀했던 그 부분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 코멘트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본인도 1인 가구로서 코로나 때 1인 가구의 사회적 변화, 지원 정책 등이 궁금했는데 발표 내용 및 발표자의 설명으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는 듯합니다. 지속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우리 그 변미리 박사님께 발표를 듣는 중에 이런 그 코멘트를 올리셨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분 우리 이재월 교수님과 우리 한준 교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좀 기술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드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짧게 한 6분에서 7분 정도로 우리 두 분 중에서 우리 이재월 교수님께서 먼저 좀 토론을 해주실까요? 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두 사회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라서 이 사회 동향 보고서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선도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에서도 이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를 좀 어떤 맥락의 위치 지음으로 해서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그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경험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조병희 선생님 발표하신 거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으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 깊이 공감이 가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태서 몇 가지 질문 겸 코멘트를 좀 먼저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는 한국 방역이 비교적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한 어떤 의료 인력, 그 다음에 공공 의료 병원들도 굉장히 숫자가 적고 외국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하나의 퍼즐이죠. 수수께끼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근에 메르스 실패의 경험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조직학습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철저하게 그 실패의 경험을 외부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래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잘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대응이 잘 될 텐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2016년에 방대한 백서를 발간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까지 다 들어와서 꼼꼼하게 실패 원인들을 점검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다 만들었는데 당시에 그 책임을 맡았던 정은경 센터장이죠. 당시에는 이 이제 본부장이 됐고 또 그렇게 조직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이번에 대응하는데 상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보건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부처들에서도 확실히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병원은 없지만 공공병원처럼 활용될 수 있는 확장된 조직 기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개선은 연수원 건물인데요. 정말 기발한 임기응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공병대를 투입을 해서 수천 명 묵는 병상을 2주간에 건설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경치 좋은 산속 바닷가에 있는 그 연수원인데 저런 연수원이 과연 다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참 필요하구나. 그리고 싸고 얇게 깔려있는 의료보험 시스템 이게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취약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아니라 적정 기술의 가능성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공감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변미리 위원님 발표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1인 가구 증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 합의 유형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재미있는 유형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마딕 싱글, 가난한 독신, 실버 싱글, 골드 싱글, 화이트 싱글, 싱글도 이렇게 다양하구나. 화려한 컬러인데 그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취약해서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집단을 이렇게 나눠본다고 하면 역시 젊은 세대 아직 그 사회생활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유연석 선생님 발표에서도 잘 나왔지만 굉장히 취약한 노인층의 취약성이 말하자면 1인 가구와 결합이 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양쪽의 두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는 이런 진단과 처방 같은 게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보니까 영국에서 고독부 장관을 만들었어요. 미니스터 로니니스라고 하는 그래서 영국이 참
빨리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이런 어떤 부처들 간의 협력 혹은 주관하는 부처가 있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단계로까지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연구위원님 발표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착시현상 같은 게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 문제에 쫓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한테 일상 속에 있는데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의 위험 문제고 그 다음에 확률로 객관적인 확률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인구 10만 명당에 문제되는 사람들 통계를 더 많이 쓰는데 10만 명당으로 하면 벌써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코비드-19이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미 있고요. 메르스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증폭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위험이 가지는 질적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를 하면 이게 파급력이 있고 통제가 잘 안 되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사회적인 성격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자살처럼 압도적으로 많은 그리고 외국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이 수치를 보이고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무관심하거나 방치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 특히 장애인과 결합을 할 때 이 문제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잘 드러났지만 고령자층이 취약하고 다쳐있는 층이 취약하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사각지대가 어디다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데 거의 감옥처럼 운영되는 데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가족의 도움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가야 되는 최종적인 중삭성 요양병원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열린 시스템으로 만들고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재열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각 발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다 듣고 싶은데 잠깐 그 질문들을 다 우리 발제자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곧 바로 이어서 우리 한준 교수님의 이제 토론과 아마 그 질문을 같이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질문 하나를 먼저 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들, 발표자들 가운데서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조금은 우리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대화를 좀 하는 식으로 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온 것은요. 이것은 우리 류현숙 박사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답변은 2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좀 더 심각하게 그리고 좀 더 두렵게 인지하는지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배경 설명은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부터 정기조사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심각성을 매주 혹은 격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 연령별 혹은 소득 수준별 두려움과 심각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실제로 자료를 분석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제일 앞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분 내로 우리 류 박사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모집단을 크게 해가지고서 설문조사한 결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노인층에서의 감염률 대비 요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즉 확진율 대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확실히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건데 그거는 너무 많이 피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비접촉 시대로 가면서 당장의 이제 활동 지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제약적으로 받고 계셔서 이분들이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실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그와 관련된 그 데이터, 통계가 아직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수습되지 못해서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좀 어떤 면에서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자, 다시 우리 그 두 번째 토론자이신 연세대학 한준 교수님께서 6분 7분 정도에서 좀 토론을 해주시고 필요한 그 질문들도 발제자들에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준 교수입니다. 아마도 이 포럼을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회 동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회 동향이 책자로 나온 지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포럼을 갖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사회 통계가 한국에 도입된 지가 80년대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 지표라는 형태로 요약이 된 것이 이제 한 30년 좀 넘었고요. 그 다음에 동향으로 그것을 서술형으로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이 된 이 보고서가 나온 지가 10년가량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런 사회 동향 보고서에 대한 뭔가 도전을 좀 제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방금 사회자이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식 통계, 정부에서 생산된 공식 통계를 위주로 했었지만은 요즘에 점점 더 많은 통계들이 생산되고 있고 최근에 빅데이터와 같은 것들이 계속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보고서가 다루는 폭과 범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중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들을 주로 다루어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급변하는 위기 혹은 변화 이런 것들이 시간적 그 다음에 깊이 면에서 좀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하셨던 내용들은 다 그런 주제들을 잘 다루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조병희 선생님 발표에서 제가 타약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사회적인 것이다. 이것이 발생하고 전염되는 과정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대응이 사회 구조와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결과는 사회적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저희가 분명히 잘 대응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그럴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좀 한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실은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 비해서 개인이 아닌 공공을 통해 가지고 그 비용과 그런 것들을 다 지불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된다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저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또 저희가 좀 걱정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변미리 연구위원님 변화는 그 말씀은 저희의 위기보다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 중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인 가구가 굉장히 더 취약하다, 더 외롭고 더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또 1인 가구가 다양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현재의 한국 사회에 나타나 있는 다양성과 불평등성보다 1인 가구 내에서의 범위가 격차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도 진행되어 있던 이 추세가 우리 사회에서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통념,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이라고 하죠. 정상적이고 표준화된 가족에 대한 통념이 아직까지도 저희 내리 속에는 강하게 박혀 있어서 결국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비정상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1인 가구들이 사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 보면은 제도적 지원의 미학도 있는데 왜 제도적 지원이 지체되고 있을까 보면은 역시 저희의 가치와 규범과 또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통념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 유영숙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20세기에 걸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전지구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복지국가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와서 코비드 상황 속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고전을 했던 것은 복지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반영하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저물어가면서 또 21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의 불평등인 것 같습니다. 그 위험의 불평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취약 집단들의 문제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러 취약 집단의 특성들이 겹칠 때 보통은 섹셔널리티라고 하죠. 교차성. 예를 들면은 아동이면서 저소득층 아동인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경우, 또 청년 1인 가구이면서 여성인 경우에 이것들이 더 겹쳐지고 증폭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교차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을지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기보다는 나의 안위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만이 아닌 타인을,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취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하려는 게 시민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한국의 어떤 시민성의 수준이 이번에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저는 저희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회복의 문제, 또 하나는 이것이 가져올 새로운, 소위 오늘도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뉴노멀, 새로운 정상으로의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또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하나를 보태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준 교수님. 지금 그 두 분의 이재열 교수님, 한준 교수님 두 분의 그 토론과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지금 발제자 세 분께서 좀 이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지금 들어온 코멘트이자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또 한번 좀 듣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그 변미리 연구위원님께 아마 올려진 그 코멘트이자 질문이 약간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 코멘트와 그 안에 어떤 질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분 이내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자발적 1인 가구의 취약성에 관한 발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고 해당 구성이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들을 위해 주거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서비스들이 돋보이는 듯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언택트를 컨택트로 이끌어내는 정책, 예를 들자면 고립 예방과 상호 돌봄 관련 정책,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언택트 상황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내용이 있었는데 끊겼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마 그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좀 그 질문을 하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그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인 가구, 우리 사회 1인 가구는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사실 정책 사이드에서 사실 정책 준비도가 사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이미 30% 가까이가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아까 방역단체 차원에서 아니면 기초 차원에서 1인 가구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시 1인 가구 기본 계획이라든지 부산시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대전시에서도 1인 가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로 살 수밖에 없는 집단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고 정책적인 지원들이 지금만 이제 스타팅 라인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지원의 핵심은 사실은 물리적인 것들, 우리가 집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사실은 그러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어떤 그러니까 대외 구조가 높으니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소셜 케어링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지금 현재 정책 지원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나머지 그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두 토론자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조병희 교수님 첫 번째 신종 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준 교수님과 이재열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그 질문도 하셨고 좀 코멘트 주셨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재열 교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어떤 취약한 어떤 의료 인력이라든가 공공병원 역량이라든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방역에 이제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까지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르스 경험을 하면서 뭔가 좀 준비가 사전에 잘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메르스 때와 다른 게 아마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전문가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방역 전문가들이 주요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준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마 좀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이게 코로나 문제가 흔히 이제 방역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데 이제 방역 부분도 있지만 방역 이후에는 치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환자 치료, 중환자들 치료. 근데 이제 방역 지표는 글로벌 수준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치료 측면에서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잘해서 과연 이제 사망률을 많이 떨어뜨렸느냐 했을 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유럽 국가들에 비교해서 이제 사망률이 그렇게 이제 낮지를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한 이런 수준이라 치료 측면에서 조금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고 바로 이런 점, 그러니까 치료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중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 체계가 취약한 점이 특별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 기존에 이제 그 방역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그 의사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을 주시하면서 이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거는 이제 그 감염 대상은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사회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어떤 그 공포감도 갖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 권위나 명령에 대한 어떤 순응하는 정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실천의 정도
뭐 위생 실천에 대한 정도도 시시각각으로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적 제국 기본적으로 이런 인간 특성의 전문가가 같이 앉아서 이제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그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의료 전문가만 앉아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전공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자문만 얻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준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방역 잘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뭐 이런 좀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검사받는데 뭐 그냥 본인이 지불하게 되면 뭐 16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내야 된다고 하고 마스크도 하나에 1,500원씩 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상당한 비용이 이제 이 방역에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 일상화되고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제 의료 체계 개선하고 뭐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이제 그 방역 비용이 이제 추가로 소요될 텐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에까 그 점까지 이제 이 대책은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제가 이게 상당히 고비용 구조의 방역 체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좀 저비용 체계로 바꿀 방법이 있겠는지 이 점은 우리가 좀 더 그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고 이 지금 진단 시약이라든가 뭐 마스크라든가 전부 민간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좀 공공화할 필요는 있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감염병 진단에 필요한 어떤 이 시약이나 이런 건 어떤 그걸 위해서는 어떤 공공제약사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이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조 교수님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우리 이재열 교수님, 한준 교수님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제 코멘트나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그 류현숙 박사님 한국행정연구원의 류 박사님께서 역시 두 분을 통해서 그 코멘트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시간상 제가 따로 요약은 하지 않고 바로 이해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류 박사님께서 한 2분 내로 역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이재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로나19 둘러싼 그 위험의 착시 현상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실제 전문가는 실제 사고율이라는 통계에 기반한 반면에 확률에 기반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인식이 되게 심리적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위험의 질적인 속성이 다른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화되고 예전에 메르스하고도 지카 바이러스하고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또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고 그리고 또 미디어 노출도 다 아시다시피 하루에 2번 이상 실시간 브리핑을 하고 있고 미디어 노출률도 방대하고 그리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 실제로는 사망률, 치명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0.15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교수님의 그 위험의 착시, 코로나19의 착시 현상에 동의하는 말씀드리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답변 말씀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봤는데 지난 한 해 노인 자살률이 3,593명이었고요. 지금은 우리 코로나로 죽은 전체 수는 280명이 안 되거든요. 280명 수인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체 인구가 아니고 그것도 3,786명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앞서 시청하신 분이 질문 준 거하고 마찬가지로 아마도 그 위험 지각이 비장애인인 장애인 또 혹은 안전취약계층하고 비안전취약계층하고 다른 것도 극히 위험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많지만 사망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그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작지 않았나 싶고요.
한준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굉장히 저는 적시하고 시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안전복지, 안전지원 서비스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인 안전지원 체계, 혹은 안전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장애인 분리되어 있고요. 어린이 분리되어 있고요. 외국인 다 분리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한 노인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 노인이면서 외국인이면서 노인일 수도 있고, 아까 노인이면서 또 1인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아까 저는 이런 취약성의 중첩성 또는 취약성의 안전 취약계층의 어떤 취약의 다층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게 섹션 안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지원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 생각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본부처 협조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와 달리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면서 노인이면서 그러면서 여성 1인 가족이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케이스마다 달라서 그런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한 사례 관리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국의 시민성과 관련돼서 이번 방역 체계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높은 시민성, 성숙한 의식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것도 항상 조건부였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공동의 위기에 공동을 대처하자고 할 때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마스크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되고 감염자가 되고 이러면 바로 공동체의 위험한 자로 인식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집단적 공포감, 혐오의식, 그런 것들, 그다음 낙인,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실제 해외 유입 유학생들, 또 해외 유입 노동자들, 그리고 해외 유입인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성소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단은 우리 공동체로부터 일단은 위험한 자로 인식되는 순간은 조건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의식도 되게 양면적이었다. 첫 번째는 되게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면서도 거기에서 피하 구분이 되면서 바로 그 공동체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오와 집단적 어떤 배제, 그런 것들이 좀 가해지지 않나.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공개하는 거 있어서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을 바꾼 걸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좀 성숙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거의 마칠 시간이 됐지만, 우리 변미리 박사님,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질문과 코멘트에 대해서 두 분 토론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 부탁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주신 코멘트가 사실은 1인 가구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핵심을 굉장히 잘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재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1인 가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집단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그와 관련한 어떤 정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청년 1인 가구나 그러니까 고령자 1인 가구는 사실은 오랫동안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중장년 1인 가구는 지금까지 거의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된 집단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고령화를 따져보면 이들은 중장년의 1인 가구가 되면 20-30년은 훨씬 더 혼자 살아야 될 기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는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영국의 외로운 부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의 어떤 고립감을 케어링하기 위해서 외로운 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역사회, 굉장히 내부도 중심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라는 게 핵심적이라고 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6개월 전쯤에 대통령께서 이제 1인 가구가 심각하다, 1인 가구 문제가 심각하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뭔가 방식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사실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범부처 TF가 지금 구성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홀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진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1인 가구에 대한 비정상성,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전히 강구한 어떤 가부장제적인 가족 구조라고 하는 것이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혹은 어떤 그러니까 열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것 중에서 50대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너무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3차 건강가정기본법에서 1인 가구를 가족 구조의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20년 그러니까 센서스 조사에서도 1인 가구와 관련한 문항이 세 문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사회가 조금씩 정책 준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은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자께서 또 두 분의 토론자, 또 우리 기조강연을 하신 이지열 교수님,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를 다시금 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바로 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9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 최근 코로나19의 어떤 현황과 또 이 향후의 어떤 대응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의 사회 동향을 처음 작년에 통계개발원장으로 1년 전에 오면서 제일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통계개발원이 한국의 사회 동향을 열심히 아까 우리 한준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 연구 책임자이신 우리 이재열 교수님께서 여기 서문에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오늘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재열 교수님이 서문에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사회 동향은 한국이 처해 있는 사회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근거 기반 정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회 동향을 통해서 앞으로 이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 근거 기반의 정책을 강화하고 그런 공론화를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사회 동향 포럼은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우리 서울대학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시청자들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박사님들 그리고 두 분 발제하신 또 토론을 하신 우리 교수님들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사회동향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을 마치겠습니다.